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원하시고 고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에요. 주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딱한 한 불교 교리보다는 거성의 잡설로 가볍게 이어나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윤심덕 씨의 사회찬미,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잊혀진 가수인데, 이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찬미를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자, 과연 윤심덕의 죽음이 또는 인간의 죽음이 찬미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숙고를 하고 고심을 한번 해봐요. 윤심덕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 그리고 대중 가수, 연기자, 방송인, 또 교사로서도 이렇게 활약한, 그 당시로 보면은 대단히 독보적인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신여성이죠. 이런 윤심덕이 극작가인 김우진이라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맺어가지고 오늘날의 대한해역, 그 당시는 현해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그 여객선이 운영되던 그 바다 항로에서 둘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윤심덕의 나이는 불과 29, 대단히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자, 이 사회찬미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곡이 아니에요. 번안곡이에요. 이 번안곡에다가 윤심덕이가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해가지고 곡을 만든 게 사회찬미고, 그리고 1926년에 윤심덕이 현해탄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즈음에 본인의 심경이라든지 착잡한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그대로 배어나는 그러한 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회찬미의 원곡이 루마니아의 군인, 장교인 이바노비치라는 사람이 만든 곡이에요. 해서 이 사회찬미는 창법에 따라서 행진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라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음의 더디고 빠르기에 따라서 군가로도 활용이 되고, 애절한 이러한 사회찬미같이 발라드로도 노래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윤심덕은 본인의 운명을 예견했던 건지 이 사회찬미를 만들어 가지고 또 레코드로 취입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자기의 생을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유사한 불륜의 코드는요, 인류사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가장 근래에 일본의 소설, 그리고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됐던 1997년이었죠? 예, 신라원이라고, 이 내용도 남녀 주인공 둘이서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동반 자살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신락원이라는 거는 낙원을 잃다, 낙원을 잃어버린다, 낙원을 버린다, 낙원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경의 구약 창세기를 모티브로 1667년에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작가가 창작을 해낸 서사시예요. 대서사시인데 오늘날 일본에서 이를 이제 인용해가지고 신락원의 소설도 그렇게 작성이 돼서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어요. 자, 이 불륜의 코드는요, 인류사, 세계사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가 분명해요. 그리고 이 불륜의 현실을 비판을 하면서도 또 어느 분면에서는 선망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창출해내고 있다. 이런 극치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 불륜, 추잡하고 더러운. 그러나 은연중에 나도 한번 하는 그러한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해. 자, 일전에 KBS에서 방영했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자, 이 드라마의 내용이 상당 분량이 불륜에 의한 파경, 파탄 그 내용이야. 그리고 이 사랑과 전쟁에서 대단히 부각이 돼가지고 거의 뭐 신드롬을 일으켰던 유행어가 한마디 있었어요. 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대단했었죠. 아이들도 가십거리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농으로 거론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그 불륜의 상대 역으로 출연했던 여배우들 이 등짝에는 아주 시뻘건 피멍이 가실 날이 없었대요. 목욕탕에 가면은 그 당시에 아주머니, 중년의 아주머니가 됐든지 또는 할머니가 됐든지 그 드라마를 보신 그 시청자분들이 그 여배우가 진짜 그 상대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용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응징을 하느라고 막 등짝을 실어 갈겨 놓는데 그때 당시에 여배우가 TV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소회를 밝힌 모습을 보니까는 그런 애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불륜에 의한 동반 자살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그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메르테르 효과라고 얘기해요. 자, 메르테르라는 거는 독일의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소설을 이렇게 창작을 해냈어요. 그래갖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베르테르는 이루지 못할 사랑에 괴로워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대 그 시기에 많은 청춘 남녀들이 부딪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에 비통해하면서 같이 따라 죽는 거야. 이거를 오늘날에 와가지고 메르테르 효과다. 이 죽음의 모방 그리고 죽음의 부작용, 동반 자살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가 지금도 어느 유명인사라든지 특정의 상대가 생을 다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를 우리는 이제 메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윤심덕이가 그렇게 혐오탄에서 몸을 날려가지고 동반 자살을 했던 그 상황도 상당한 후유증으로 오래 갔다. 이 베르테르 효과의 부작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됐다라는 그 내용이 1931년도에 신문지상에까지 거론이 되어 있어요. 그때 비평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유명인의 자살이라는 이런 부분을 왜 공론화시키냐, 왜 지면화시켜 활자화시켜가지고 부작용을 초래하느냐라는 얘기를 1931년도에 그 언론 지면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그 내용을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이렇게 뒤져가면서 보니까는 신문 잡지 기사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랬듯이 이 메르테르 효과라는 거는 상당한 후유증과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손실을 야기했다. 그리고 신라원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원도 그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 비애, 그렇기 때문에 남녀 주인공이 동반 자살을 하고, 자, 이래서 우리가 불륜의 숙고, 이 거성이 이 불륜에 대한 숙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자살이라는 거는 이거는 죄악이다, 범죄 행위다 라고 일단락의 결정을 지어놨어요. 이 분류는 반드시 피해자가 양산이 돼.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피해자는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됐든지 부모 형제가 됐든지 나와 막역한, 나와 진짜 가까운 이러한 사람들이 그 파탄의 아픔 또는 그 가정 해체의 주체, 그리고 그네들이 정신적, 물질적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당사자가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륜이라는 부분을 거론할 때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인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 주장이에요. 해서 거성잡설의 요지는, 불륜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잘 해놔도 그 역한 냄새와 추한 모습은 오래도록 지속된다.